반가워요. 여러분의 학습 속도에 맞춰서 뛰는 AI 스터디 페이스메이커 손지영 강사입니다. 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딥러닝과 딥러닝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모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혹시 이름만 들어도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인공신경망의 수식적인 개념보다는 비유적인 개념으로 전체 과정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올 준비 되셨나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머신러닝에 이어서 드디어 딥러닝으로 넘어왔습니다.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를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은 몰라서 참여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대한 개념을 구별짓고, 또 연관되는 개념이 있다면 어떻게 연관이 있을지 살펴보면서 딥러닝의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앞세우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먼저 정리해야 될 건 머신러닝과 딥러닝, 그리고 AI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인공지능은 사실 인공적이지만 사람처럼 행동하도록 만드는 기술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행동하고 행동하기 전에 판단하고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인공적으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방법론들이 바로 머신러닝과 딥러닝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의 한 분야다. 방법론, 기술 한 분야입니다. 인간의 학습 능력과 같은 기능을 컴퓨터에 부여하기 위한 기술이다. 해서 머신러닝까지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통계적인 개념, 수학적인 사고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을 좀 연결시켜서 진행을 하는 파트가 되겠고요. 머신러닝은 학습하고 예측하는 그리고 모델이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도 평가해보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저희가 겪었었죠. 그 메커니즘을 유지하면서 통계적인 모델들보다 정말 사람처럼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을까? 사람의 신경망을 통해서 나오는 어떤 판단과 추론의 행동의 결과물들을 기계가 하게 만들면 어떨까? 정말 사람과 같은 걸 만들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기반으로 한 게 이 딥러닝의 영역입니다. 딥러닝은요, 모델이 통계적인 느낌보다는 물론 수학적인 사고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조금 더 사람처럼 문제를 처리할 수 있게 만드는 영역들을 추가해 놨어요. 인공지능 신경망을 기반으로 한 머신러닝 방법론 중에 하나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데이터가 일단 많아야 좋고요. 스스로 학습하며 판단하는 기술을 딥러닝이라고 한다. 그래서 통계적인 머신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의 머릿속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순간에 대한 내용들을 연결 지어보려고 만들어낸 기술이 딥러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딥러닝을 구현하기 위해서 인간의 뇌신경망을 한번 살펴봤는데 그 신경망의 내용을 컴퓨터에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연결해 놓은 개념을 인공신경망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인공신경망은 사실 모델 중에 하나인 거죠. 자, 신경망 구조의 이해라고 하면서요. 뇌를 닮은 정보처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가 한번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정보처리 시스템 맞죠? 우리 사람의 머리에, 뇌에 있는 신경망의 구조를 따서 만들었기 때문에 인공신경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Artificial Neural Network라고 영어로 표현이 됩니다. 뇌의 작동 방식을 모방하여 데이터를 처리하고 복잡한 규칙을 스스로 배우도록 만든 컴퓨터의 구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사람의 뇌를 한번 살펴봤더니 이 신경망들이 연합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데이터들을 막 여기에서 저기로 전달받는 그런 구조로 신경망이 짜여져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경망의 구조를 표현해서 만든 게 요런 모양이었대요. 그래서 해당 모양을 보시면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죠. 데이터를 주고받는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동그라미에서 다음 동그라미로 전달하면서 모델이 복잡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게 쌓여지게 됐습니다.
이 형태를요, 인공신경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동그라미로 표현된 이 부분을 아직까진 동그라미라고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 뇌 안에 신경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하나하나의 단위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 인공신경망이 복잡하게 쌓여지게 된 이유들과 어떻게 구현을 해나갔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뉴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네요. 사람의 신경망에서는요, 이 신경망 안에서 데이터들을 전달해주는 뉴런이라고 하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경세포체 같은 뉴런의 개념들이 자극이 있으면 신호를 받아들이고 그 신호를 뉴런을 타고 넘어가면서 결과적으로는 판단하고 행동의 결과까지 이르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신경망을 이루고 있는 건 사실 하나하나의 뉴런들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그 뉴런들을 인공신경망은 어떻게 구현을 해볼까라고 고민하던 찰나에 데이터가 입력되면 결과물이 출력되는 선형함수를 연결하면 좋겠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뉴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뉴런이라고 한다면 자극을 받아들여서 입력이 있으면 뉴런을 타고 넘어가서 아웃풋, 출력을 뽑아내거든요. 그런 것처럼 선형함수도 마찬가지죠. x라고 하는 것 안에 데이터를 슉 집어넣으면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수식의 공식에 의해서 fx, y 값을 도출해내게 되는 것이죠. 입력이 있으면 출력이 있는 형태로 모델은 수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형 모델을 통해서 뉴런과 같은 역할을 하게 설정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람의 뉴런을 컴퓨터 인공신경망에서는 선형함수로 구현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그림 보니까요. 딱 한 개로만 표현되진 않았어요. 데이터를 받아들이면 뉴런 하나를 거쳐서 결과물이 나온다? 뉴런은 선형함수였었죠? 근데 사람의 신경망은요. 뉴런의 개수가 몇 천억 개, 몇만억 개씩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게 뉴런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델도 마찬가지겠죠? 뉴런의 개수가 한 개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뉴런이 다층적이고 병렬적으로 쌓여있는 아주 복잡한 구조로 쌓여 있어야 정말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는 기술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복잡하게 이렇게 쌓여진 구조로 현재적으로는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데이터들을 전달하는 걸 선으로 지금은 표현을 해두고 있고요. 동그라미로 표현되어져 있는 이 개념이 하나하나의 뉴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뉴런은 뭐로 구현한다고요? 맞아요. 선형이라고 하는 공식을 통해서 뉴런의 결과를 인공신경망에서는 뽑아내더라 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뉴런을 통해 나온 결과를 다음 층으로 전달하는 흐름은 어떻게 제어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뉴런이 그냥 알아서 선형함수 통해서 x가 자극이 들어오면 y,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저희 어렸을 때 레고를 가지고 많이 놀았을 겁니다. 요즘 시대의 초등학생들도 많이 가지고 노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레고에서 뾰족한 레고가 있었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레고를 가지고 놀다가 정리를 다 했는데 이 뾰족한 레고만 제가 바닥에 흘려버려서 정리를 못했어요. 그리고 못 보고 레고를 밟게 된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좀 덜 뾰족한 레고를 저희가 밟았다라고 쳤을 때 이 자극이 얼만큼 뇌에 제대로 전달이 될까요? 저희가 이 뾰족한 레고를 밟을 때보다 이 완만한 레고를 밟았을 때에는 있네? 이 정도만 표현하면서 그냥 넘어갈 텐데 뾰족한 레고를 밟으면 자극이 더 세게 들어오기 때문에 아야! 하면서 소리를 내겠죠. 이렇게 큰 소리를 내면서 결과물, 우리의 행동을 표현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자극의 세기들은 어떻게 결정이 되게 되는 것까? 무조건 입력이 세다면 결과물도 무조건 세야 될까요? 결과가 작다면 결과물이 중간에 커지는 그런 효과는 없을까요? 여러 가지 고민들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데요. 무조건 선형함수 하나만으로 단순하게 그 뉴런의 활동을
정의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입력이 있으면 자극이 있도록 뉴런의 역할을 하는 것은 선형함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흐름을 제어한다 해서 나온 개념이 활성화 함수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극이 세면 조금은 센 대로 전달했다가 중간중간에 뉴런들 선형함수를 거치면서 값의 크기가 바뀔 텐데 흐름을 제어하는 게 활성화 함수다라는 것이죠. 자, 입력이 있습니다. 어떤 뉴런을 통해서 들어오든 아니면 처음에 그 뉴런이 받는 어떤 자극이든 입력으로 인식해요. 다음 뉴런으로 전달된 그 값도 입력의 신호입니다. 입력이 있을 때 이 값을 다음 뉴런에게 어떻게 전달할지 말지 아니면 전달을 크게 할지 작게 할지 이런 결정을 하게 하는 스위치 역할의 개념을 활성화라고 불러요. 그럼 이 활성화가 꼭 있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해볼 수 있잖아요. 활성화는 꼭 있어야 합니다. 없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 사람의 뇌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처리를 단순하게 하지 않고 여러 생각과 여러 조건들을 비교하면서 신호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처리를 해요. 단순한 처리가 아니라 복잡한 처리를 하고 있죠. 그 복잡한 처리를 할 수 있게 여기 인공신경망 안에서도 그 역할을 담당해주는 활성화가 꼭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핵심의 중요성, 활성화 함수, 핵심적인 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설명을 하는 것이고 비선형성을 부여한다라는 좀 어려운 말로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비선형이라고 하는 건 단순하지 않은 거예요. 단순하지 않고 복잡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활성화 함수의 개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비선형성 부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복잡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활성화고 이 활성화 함수는 단순하게 그 직선 하나의 선형 함수로 뉴런을 구현했는데 이걸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얘를 좀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연한 형태로 바꿔내는 거. 요걸 활성화까지 연결을 해서 그 앞에 있는 뉴런의 결과를 다음 뉴런의 새로운 자극으로 연결하는 개념으로 활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활성화 함수는 신경망의 각 뉴런에 다음 뉴런으로 신호를 보낼지 말지를 결정하는 스위치 내지는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다. 이 함수는 신경망에 비선형성을 부여한다. 비선형성은 풀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에 대한 그런 특징을 말을 하고 있고요. 복잡한 문제나 다양한 패턴을 학습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사람처럼 인공신경망이 작동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이 활성화 함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에서는 뉴런은 일정 수준의 그 자극이 왔을 때 활성화가 돼요. 이 자극을 받아들여서 다음 뉴런에 전달해야겠다. 어떤 값을 전달할까는 선형함수가 결정하지만 이 값을 전달할지 말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건 활성화 함수가 해준다라고 정리를 했었죠. 신호를 전달하는 인계값, 어떤 기준, 전달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기준, 그거 활성화가 해준다. 그래서 활성화 함수는 영어로요, activation function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활성화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인공신경망 입장에서는 입력을 받아들여요. 그 입력의 내용이 뉴런에 있는 선형함수 y는 wx 플러스 b라고 하는 이 공식과 만났을 때 가중치랑 곱해지겠죠. 곱해지고 마지막에 절편과 연결된 그 더해진 그 값, 저희는 가중합이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선형의 모양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y는 wx 플러스 b입니다. 근데 x가 하나만 있나요? 그렇지 않고 지금 저희는 4개의 x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w1, x1, w2, x2, w4, x4 플러스 b까지 연결이 되게 될 거예요. 기본적인 이 구조에 의해서요. 요 더해진 개념을 가중합이라고 불러요. 이 가중합을 어디랑 또 연결하냐면 바로 다음 뉴런으로 연결되지 않죠. 활성화 함수랑 연결이 됩니다. 이 가중합에 대한 개념이 활성화를 만나서 마지막에 뽑힌 이 y의 결과물이 다음 뉴런의 입력값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활성화 함수는 인공신경망에서 각 뉴런이
입력 신호의 총합을 다음 층으로 어떻게 전달할지를 결정하는 함수다. 여러분 이런 거에 쉽게 생각하면 값이 나왔어요. 가중합이 16이 나왔어요. 16의 자극이 클지 적을지 이걸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다음 층에 얼만큼의 크기로 전달할지를 활성화가 결정을 해준다라는 것이죠. 활성화를 거치게 된다면 이 16이라고 하는 값이 더 이상 16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 활성화 함수도 마찬가지로 어떤 공식, 수식이기 때문에 숫자의 변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뭐 어떤 수식을 만나서 뭐 8 정도로 바뀌었는데 이 활성화의 결과가 8이라고 한다면 다음 뉴런에는 8이 전달이 될 것이다. 아니면 자극이 셌다. 그러면 세게 전달해야겠다. 활성화 함수를 거쳐서 뭐 10 정도로 표현이 됐다 하면 10만큼의 값을 다음 뉴런으로 내지는 그게 마지막 출력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이걸 출력물로 제공을 하게 될 거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 신경망에 비선형성을 도입한다. 이런 모양이 선의 모양은 아니죠. 곡선이든 이렇게 꺾여 있는 선이든 신경망에 비선형성을 도입하여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엔진의 역할을 하는 게 활성화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활성화의 종류로는 사실 여러 가지 발전과 노력들이 있었거든요. 그 노력들에 의해서 나온 활성화의 종류는 뭐 옛날에는 사실 시그모이드보다 더 전 단계인 이런 계단함수가 있었어요. 계단함수라 해서 스텝 펑션이라고 불렀었는데 이 스텝 펑션은 일반적인 사람의 행동처럼 그 결과를 전달하지 않더래요. 지금 스텝 펑션이 눈에 안 보여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옛날 활성화 함수로 처음에 도입됐던 게 스텝 펑션이었는데 여러분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0이에요. y축에. 1은 전달한다. 0은 전달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0이라고 하는 x축의 값을 기준으로 무조건 1만 있고 무조건 0만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행동을 결정할 때 100%의 확신을 가지면서 행동을 할까요? 마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맞춰서 이 수업을 해야겠다라고 결정은 했겠지만 100%의 마음가짐으로 한 분이라면 대단한 분이고 65%의 마음으로 오늘 내가 할 일을 그래도 해야지 라는 마음가짐으로 이 수업을 키셨다면 결과론적으로는 해낸 거죠. 일에 가까운 것이죠. 하지만 안 했다. 지금 오늘 출석이 안 찍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0에 가까운 어떤 확률에 의해서 안 한 행동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무조건 확신을 100% 내지는 0%만 가지고 일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특정 0이라고 하는 값을 기준으로 무조건 1만 있고 무조건 0에 대해서만 확률을 가지는 중간 값은 없는 거죠. 75든 65든 45%든 이런 값은 없는 거예요. 이 스텝 펑션은 사람처럼 행동하게 뭔가를 결정하지는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 존재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그모이드라고 하는 함수를 연결시켜 봤습니다. 이 친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0.5라고 하는 y축 값을 기준으로요. 이 0.5를 기준으로 나름대로의 1에 가까운 어떤 최대 플러스 무한대로 가긴 하지만 0.5보다 크면 0.6, 0.7, 0.8, 0.9 이런 세밀한 값도 출력을 할 수가 있더래요. 또 0.5보다 미만이면 0.45, 0.3, 0.2, 0.1 하면서 0에 가까운 어떤 값이 나온다. 그래서 시그모이드를 붙이고 났더니 조금은 더 사람처럼 확률적인 개념으로 완전히 1은 아니지만 1에 가까운 어떤 값일 때 1처럼 행동하고 0에 가까운 어떤 값일 때 0처럼 행동하는 그런 결과물을 출력할 수 있게 되었다 해서 활성화 함수인 시그모이드를 연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선형적이죠, 이런 친구들은. 근데 시그모이드만 또 연결하는 게 아니라요. 탄젠트 하이퍼볼릭이라고 하는 다음과 같은 함수를 연결하기도 하고 뭐 렐루의 이름으로 연결하기도 하고 이름이 렐루가 좋다 보니까 리키렐루 이런 것들을 응용한 맥스아웃 엘루라고 하는 활성화도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활성화 함수의 개념들은 비선형적으로 생겼어요. 직선이 아니고
이렇게 비틀어져 있는 곡선 형태의 비선형적으로 생겼고 이런 활성화 함수들이 모델 안에서 동작이 되면서 우리가 앞에서 전달된 뉴런의 결과를 다음 뉴런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한 이 현재 뉴런이 가지고 있는 결과값을 다음 뉴런에 어떻게 전달할지를 흐름을 제어하는 역할로서 활성화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하더라 하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복잡한 인공신경망이 계속 돌아갑니다. 선형함수로 뉴런을 만들었고요. 이 뉴런의 결과물, 선형함수의 결과물을 다음 뉴런으로 어떻게 전달할지를 결정하는 스위치의 역할의 활성화함수. 이런 것들이 쌓이고 다층적이고 병렬적으로 쌓였을 때 인공신경망이 된다 하는 이 구조를 저희가 배웠습니다. 인공신경망은 입력층, 그리고 중간층, 그리고 출력층의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입력은 데이터가 연결되는 시작 위치, 데이터가 연결된 이후에 각각의 뉴런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데이터를 전달하는 이 중간에 있는 뉴런의 개념을 저희는 은닉층 내지는 중간층이라고 부르고요. 중간층들을 통해서 나온 이 마지막의 결과를 출력층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에서 출력층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순전파, 출력층에서 입력층으로 다시 넘어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건 뒤에서 배우게 될 거지만 미리 좀 이 과정을 설명드리면 역전파라고 불리는 과정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서 저희가 배운 내용들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순전파와 역전파보다는 이 각각의 인공신경망을 이루고 있는 거, 뉴런인데 이 뉴런을 조금 더 사람답게 표현하기 위해서 활성화라고 하는 개념이 연결이 되었고 이 뉴런 안에서 숫자를 계산할 수 있는 능력으로는 선형함수라고 하는 선형 모델이 연결이 되었다. 제가 아까 전에 설명을 안 한 게 있었는데요. 선형함수와 활성함수를 연결한 그 개념을 퍼셉트론이라고 합니다.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쌓여서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 된 거죠. 이런 복잡한 상황의 퍼셉트론을 다층 퍼셉트론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MLP라고 부르는 개념이에요. 다시 뉴런과 활성함수를 연결한 그 개념을 퍼셉트론이라고 하고 이 퍼셉트론이 여러 개가 있다면 아주 다층적이고 병렬적인 형태가 되어서 다층 퍼셉트론이라고 한다. 영어로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MLP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여러분 딥러닝과 머신러닝의 차이, 그리고 딥러닝이란 무엇이고 이 딥러닝 안에서 모델의 역할을 하는 인공신경망의 구조는 어떠한지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이어서 요약을 통해서 정리하고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여러분 인공신경망의 구조는 세 가지 구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입력층. 두 번째, 입력받은 그 데이터들을 각각의 뉴런들한테, 퍼셉트론한테 전달하면서 상호작용하고 결과물들이 층에서 층으로 넘어가는 역할을 하는 중간층. 다른 말로는 은닉층이 있었고요. 은닉층의 결과가 마지막 층으로 전달된다면 결과물이 출력되는 층이 출력층이라고 설명했었습니다. 또 인공신경망의 각 뉴런은 입력 신호를 받은 다음에 다음 뉴런으로 신호를 어떻게 보낼지 말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스위치 역할을 해주는 도우미가 있었다라고 했었죠. 그게 바로 활성화 함수였습니다. 이 개념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수업했던 인공신경망의 구조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